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특 오늘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 오셨는데요. 예, 연말 또 뭘 좀 먹고 살아야 될지 투자의 아이디어가 어디 있을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미국 시장도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분위기 자체가 뭐 금리 인상을 일단 좀 멈춘 것 같고 네. 미국 증시 뭘 봐야 되나요? 글로벌 증시. 네. 일단 금리 인상은 멈췄다. 그런데 금리 인하까지 올 것인가 기대가 좀 있죠. 그렇죠? 금리 인하가 빨리 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그러게요. 금리 인하가 온다면 뭐 때문에 올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건 CPI 넘버가 내려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많이 내려가면은 네. 그러면 여태까지의 금리 인상이 충분히 제약적이었기 때문에 너무 빠르면 또 그러니까 금리 인하로 대처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험성으로 금리 인하를 먼저 단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논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런 논의는 아직까지 그 연준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지만 시장은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논의까지를 반영할 소지가 있는 거죠. 빌미는 CPI라든지 물가지수가 내려가면. 근데 CPI 물가지수가 내려가는 것은 유가라든지 이런 거는 헤드라인은 그런 기미가 좀 있긴 한데 코어 핵심 근원 물가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실업률 결국은 임금이라든가 아니면 그 서비스 업 자체는 네. 아직은 스티키하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인 거죠. 네. 그러면 CPI가 많이 무너진다 하면은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갑자기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가 이거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갔을 때는 잠깐 금리나 놔두고 경기 침체가 오는지 안 오는지 빨리 오는지는 결국 미국 경제는 거의 70%가 소비니까 그렇죠. 예. 나머지 한 18%가 아마 민간 그 기업일 거고 한 15%가 국가 정부. 네. 나머지 출수입. 결국은 70% 가까이 되는 게 개인들의 소비 중심인 거니까 지난주부터 나온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며칠 전에 사이버 먼데이, 그 다음에 저기 우리 크리스마스까지 계속 이어지는 연말의 소비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소비가 중요한데 네. 지금 소비 데이터들 나오는 거는 분위기 어떤데요? 네, 예. 그 우려만큼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판타스틱하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조금은 있는 것이 그 전에는 보면 연말 되면 막 오픈런이라고 그렇죠. 막 예. 그 마트 백화점에 줄 서가지고 예, 뭐 예. 삼성, LG 이런 거 막 그렇죠. 대형 가전 막 판매할 때 막 맞습니다. 뛰어들어가고 이런 거 있었죠. 요즘 네. 그런 뉴스 없어요. 그런 게 좀 드물죠. 네, 그러니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소비 심리가 나쁘다 아니면 실제 퍼처싱 파워가 구매력이 낙하했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온라인으로만 데이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오프라인 데이터가 충분히 다 결합된 순수한 소비 지출 넘버가 나올 때까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다만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소비의 형태를 보니까 할인율이 과거보만큼 또는 소비자가 기대하는 것만큼 할인율이 아주 충분치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쨌든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지금 네. 사이먼데이까지 온라인 쇼핑의 성장률은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5% 중반 후반. YOY 왔죠 5%. 예.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 나쁘진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평타하는 거죠. 평타하는 네. 거죠. 근데 미국의 그 전체 소비하면은 이 온라인이 한 30-40% 되고 오프라인이 60-70% 돼요. 예. 오프라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기 전에 미국의 소매업 연맹이라는 데가 있어요. NRF라고. 예. National Retail Federation이라는 곳에서 이거 추수감사절 있기 바로 전에 나온 예상이 올 연말 연시에 올 합쳐서 성장률은 4%는 안 넘을 것 같다. 이렇게 다소 보수적으로 예상을 한 것이 조금 신경을 쓰는 거죠. 그 조금 약하죠. 그 정도면. 약하죠. 네. 한 10% 정도 늘어줘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건 조금 무리인데 네. 어쨌든 작년에 5.4%였다 하고요. 21년도는 20년 코로나에 엄청 무너진 거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특수가 있었고 그때는 뭐 맞습니다. 그죠? 예. 그때 12.7%. 예. 그러니까 12.7 작년 5.4%로 올라간다는 건 조금 다소 무리인데 그래도 4%가 못 미친다는 건 좀 아쉬운데 돌이켜보면 말이죠. 코로나 이전에 2010년에서 19년까지의 평균 YOY 연말 연시 매출이 3.6% 정도였기 때문에 올해 4%가 전체적으로 안 나오더라도 그것이 또 엄청난 그 실망감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을 끌어당기냐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까지 봐야 되는데 이런 예상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그래 좀 차분히 지켜봐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뭐 소비하는 건 상품 소비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몇 년 사이에 여행, 휴가 이런 쪽에 서비스 쪽으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상품에 대한 것은 사람들이 더 까칠해질 수 있어요. 확실히 디스카운트를 뭐 20%가 아니고 30%뭐 이런 식의 거 아니면 상품에 대해서 손이 과거만큼 안 나갈 수도 있다. 지켜봐야 되고 또 하나는 고소득층 아무 문제 없지만은 중소득층은 탁자금 대출 상환하면은 또 아무래도 소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포함해서 중소득층이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것까지 상품을 봐야 되니까 이제 온라인에서 평판 정도를 했다는 그거에 만족할 수는 없다.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또 만만치 않아서 네. 전체적으로 시장에는 임팩트는 중립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소비 데이터를 좀 봤고요. 네. 네, 평타 정도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좀 생각해봐야 될 이슈가 뭐가 있어요? 뭐 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이 그래도 버티는 장인데 그래도 금리가 아직 높잖아요. 그렇죠. 내리는 아니 네. 보니까 높은 금리에 결국은 약한 고리가 우리 SVB 사태처럼 예. 비슷한 것이 또 해가 바뀌면서 또 나타나는 거 아니야? 3월이니까 그렇죠. 예. 6개월, 9개월 지나니까요.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레이 달리오라는 그분 네. 얘기한 것 중에 미국 정부가 부채가 많은데 근본적으로 부채가 결국 약한 고리가 터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얘기 한번 부를게요. 이거는 미국 말고 다 포함되고 한데 글로벌 기업들이 금리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채권이 만기되는 것이 채권 또는 대출 만기가 올해 4, 4분기 지금 1조 5천억 달러가 지금 이번 분기에 만기 도래하고 있어요. 그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대환을 하더라도 이전보다 금리가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내년도 초반까지 금리가 안 내려간다면 내년도에 상환돼야 될 만기 도래가 예. 1조 5천 곱하기 4하면 6조잖아요. 예. 그렇죠. 만만치 않아요. 5조 6천억 달러요.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가 어떻게 잘 넘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낙관적으로는 2024년 상반기만 지나면 이제 내려가는 거 아니야. 위기가. 그러니까 디리스크, 디퓨즈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레이달리오 형님 뭐라 그랬는데요? 그런 거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채권을 계속 발행해서 부채가 계속 올라가는데 금리는 안 빠진 상태에서 하면 이게 결국 내년도에 약한 고리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 올해처럼 올해 상반기처럼 한 번 더 리스크가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만기 도래하는 대출이 아주 적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이 요지인 것 같고요. 아까 소비자들이 이제 금리에 민감해서 소비를 줄이는 거, 늘리지 않는 거에 대한 게 첫 번째 거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아직까지 괜찮지만 그다음에 약한 고리에 대출 만기되는 것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나가 봐야지. 내년 지나가면 내후년부터는 쭉쭉 따집니다. 4조 후반대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의미 있게 내려가는 거고 27년 되면 뭐 달라지는 거니까 일단 피크는 내년도 어느 시점까지의 기업 쪽에서의 대출 이슈까지가 지나가야지 이게 이제 경기 침체가 아니면 또 어떤 리스크가 발생을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자연스럽게 지표 내려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것이 먼저 발생하면은 그러면 이제 아까 금리 인하가 오더라도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작용한 그 결과를 보고 나서 금리 인하가 오는 거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한 번 더 올 수 있다는 것이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용도 실업률 세계 걱정하던데요. 네. 근데 사실 그전엔 고용도 단단했잖아요. 단단했죠. 일자리가 막 엄청 네, 늘어나고 그러다가 뭐 삐걱삐걱 일자리가 생각보다 줄어들고 그죠. 네, 네. 실업률이 절대적인 레벨은 낮지만 실업률도 한 3.5에서 올라갔죠? 3.89까지 네, 올라가면서 맞습니다. 실업률 좀 더 올라가고 이러면 이게 어렵다. 경기 침체 온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던데. 네네 예. 맞습니다. 그 실업률이 우리 올해 초반에도 3.3% 이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올라와서 최근에 3.9%니까 평균적으로는 3.85, 3.9에서 3.4 정도니까 한 0.5 안 되게 예. 0.33, 0. 하여튼 그 차이가 있는데. 이 우리 몇 분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그 유명한 뭐 경제학자가 연준 의사가 있었어요. 오래 계셨던 분이 무슨 샴이라는 분. 네네. 그 샴의 맞아요. 법칙이. 샴의 법칙이라고. 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만약에 실업률이 높아졌어요. 그럼 그 가장 높아진 최근 실업률하고 지난 1년간의 가장 낮은 실업률하고 차이가 0.5%포인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리세션 온다. 리세션이 곧 나타나는 얘기죠. 그럼 지금은 리세션 올 확률이 거의 40%는 되는 거예요.
아직은 차이가 0.33이니까 네. 거꾸로 얘기하면 실업률이 한 4.2%? 확실하게 4.3? 4.2% 이상 넘어가면은 아마도 그 차이를 누구나 어쩔 수 없이 그 영역으로 들어갔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그 차이가 샤메 법칙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이 4.23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언제냐? 또는 그 전조를 모르는 아, 실업률이 앞에가 3자가 4자로 바뀌면 4.2 그죠? 정도, 그죠? 시장이 좀 그렇죠. 경기하겠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 전조를 미리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음. 전조는 실업률은 구직하는 사람이 구인하려는 사람들의 구인 광고가 줄어들면은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미리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인 광고가 확 내려오면 됩니다. 구직 대비했을 때. 지금 구인 나누기 구직했을 때 비율이 1.5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과거에는 당연히 1 가까지 가겠죠. 그래서 구인이 줄든지 아니면 새롭게 신규로 사람을 해고하는 게 분명히 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 데이터들이 나중에 조합이 돼서 실업률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실업률에서는 경기 참여자가 늘어나면 실업률이 당장 올라갑니다. 이민자들 지금 받아들이고 뭐 지금 뭐 미국의 그 보도에 있는 중에서 막 이민자들이 조금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럼 저절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다 어쩌서 하더라도 중요한 건 새로운 신규 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죠. 신규 해고하고 그다음에 이 구인하는 광고 자체가 줄고 신규 해고가 늘고 컴비네이션이 되는 데이터가 나오면은 사람들은 아마 곧 4.12%로 가는 것이 명확하다라고 볼 것이고 그러면 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경기 침체와 연관돼서 더 확실히 볼 것 같은데 그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주가 반응보다는 일단 한 번 정도는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금리 인상이 멈췄다. 그걸 맞춰 갖고 거기에 어느 정도 좀 약간의 안도랠리 네네. 이런 걸 겪고 가는 건데 그렇죠. 이게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물가도 떨어진다. 네, 예를 들면 그렇죠. 소비 예전 같지 않다. 실업률 올라간다 이러면 좋아할 것 같지만 경기 침체 얘기 나오면서 한번 덜컹거릴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약간 연말 뭐 연초에는 요 랠리를 좀 즐기다가 네네. 내년 1분기나 2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충격은 네네. 생각하면서 대비를 해야겠는 게 그렇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즐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네. 랠리가 그냥 무너지지 않고 그냥 버티려고 하는 그런 정도인데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데이터 포인트가 지금 12월, 11월 넘어갈 때 급격히 그 경기 침체를 확인시켜준 데이터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행스러운 건 이럴 때 헷갈리게 하는 건 매크로 변수가 나빠지면은 그런 거 보기 전에도 일단 하는데 매크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제껴놓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휴전 상태로 좀 있다 보고 그다음에 다른 뭐 중국, 대만의 이슈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당장 얼마 전에 미국, 중국 만났기 미중 때문에 관계도 조금 더 그러졌고 더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이 너무나 역력하기 때문에 제가 연말 연초까지 봤을 때 연말까지는 그 매크로가 특별히 더 부담이 될 가능성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 가능성은 그렇죠. 많이 낮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CPI, PCE 고용 지표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무너지는 조짐이 발견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태로 현상 유지 정도로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빅테크들은 어때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은 또 버티는 게 빅테크들인데 지금 실적 나오는 것들은 빅테크들은 선방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타 방송에서도 한두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 패턴적으로 그림이 좋은 거는 그림이 좋다는 건 뭐 실적이 좋은 거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로 대별되는 엔비디아도 포함해서 AI 향이죠. AI 향에 나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이런 빅테크 주식 그걸로 대변되는 나스닥 지수는 흔히 얘기했을 때 컵인 헤드. 예, 컵앤 핸들이죠. 네. 그 모양새가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겁니다. 왜 주가가 나스닥 고점에서 내려오다가 다시 고점으로 향해서 가는데 좀 저항이 있어서 다시 누림목이 있습니다만은 거래량이 다시 한번 터지면은 내년이 될지 내년 상반기에 될지 모르지만 그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는 AI가 드라이버 동일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AI의 그 이벤트는 살아 있는 거죠. 내년 그렇죠. 들어간다고 해서 AI, HBM 없던 걸로 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아니죠. 네. 계속해서 그쪽에서 이제
불을 떼주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반도체나.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반도체나 뭐 네스닥 쪽은 갈 것이고 진짜 금리가 내려가는 게 임박하거나 확신이 되면은 바이오도 갈 수도 있어요. 바이오도 이제 움직이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미국에는 원래 테마가 갇혀 있는 뭐 이제 비난이건 뭐 몇 가지 면역 항암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흐름도 주가가 만약에 별로 많이 안 갔거나 최근 조정받았다면 결국은 금리 인하 카드가 나타났을 경우 그것만큼 만만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IT가 빨리 가느냐 못 가느냐는 것은 장에 대한 흐름도 있지만 IT 말고 다른 거, 즉 아직 어너더 얼터너티브 또 다른 대체제가 있느냐 하면은 IT가 사실은 잘 못 갈 수 있어요. 얼터너티브 중에 하나가 미국은 뭐죠? 바이오. 한국은 2차 전지. 그래서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은 면도 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2차 전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 변화 요소를 봐야 되는 거고 네. 미국은 금리 인하 신작 포인트에 대해서 바이오를 봐야 되는 거고 미국의 바이오가 움직이면 한국도 바이오가 나중에 움직일 겁니다. 바이오가 반도체나 2차 전지보다는 더 관심이 덜하긴 하지만은 그것도 변수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옛날에 뭐 자료 쓰시고 리서치 하실 때는 기업 탐방도 갔다 오시고 뭐 자료도 내셨지만 요즘은 네. 이제 후배들 중에서 딱 쓴 것 중에서 똘똘한 애들 거 이거 로직이 있는데 이런 게 좀 봐야 그렇죠. 되는데 이런 것들 픽업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들 좀 지금 보면 될까요? 뭐 종목 말씀드리기 이전에 네. 제가 방송에서 뭐 아직은 제 소속이니까 요거 그 디스클레이머로 말씀드리기 시작할게요. 네네네. 그 제가 말씀드리는 관심 종목 또는 모의 포트용이라 하는데 이건 저 김장렬 개인 의견이고요. 추천 아닙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의 소송인데 이 관계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요. 투자자 판단에 도움이 되라는 참조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당연히 투자는 책임은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 투자자 당사자 있음을 상기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좀 책임감 있게 말씀을 드리면은 장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이 있고요. 기본은 좀 안정적인 거 아니에요. 그다음 또 하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조합이 있어야 된다 봅니다. 그래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조합이 없으면 기본밖에 못 가니까. 그러면 기본이 한 70, 80대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70, 30% 이하가 되게 맞죠. 근데 거꾸로 돼서 기본이 20%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80%면 그건 너무 크죠. 네, 그럼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하는 건 제가 맡아서 운영하는 거니까 그건 못하고 하여튼 그런 적절한 조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 2차 전지는 올해 내내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살짝 덜 과거보다 네거티브 하려고 혹시라도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 안테나를 좀 세우려고 합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그것이 네거티브에서 뉴트럴 이상으로 간다면은 어떤 종목이 먼저 우선적으로 공부하거나 대처할 필요가 있는 관심 종목일까? 그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조합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2차 전지가 네거티브에 조금 바뀔 수 있다면은 어떤 게 먼저 참조할까?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그런 그 로직을 가지고 네. 좋아요. 네. 일단 기본부터 말씀드릴게요. 순서 말씀드리면요. 동진 세미캠, 가나다입니다. 비올, UIL,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 하나, 한국과 컴퓨터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동진세미캠은 이제 소재고 비올은 네. 의료기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실 거고 미용 한컴 같은 경우도 이제 AI 이런 모멘텀이 있고 맞습니다. UIR은 뭐 하는 UIL은 삼성전자의 휴대폰 부품 만드는 회사로 네. 시작했는데 아직도 그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예. 근데 지금 4, 4분기부터 내년을 바라볼 때 성장 동력은 기존의 삼성전자 휴대폰 부품이 아니고 예. 전자담배 그 부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 뭐 선배들이 있죠. 선배들이 누가 있나요? 그 이렌테, 네, EM 맞아요. 네네. 그런 회사랑 비슷하게 추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립 모리스 아시죠? 네. 그게 커스터머고요. KT 엔진도 커스터머입니다. 거기에 뭐 2차 밴더 그러는데 이제 뚫었어요. 점점 이제 가시화되고요. 아쉬운 점은 UI는 좀 리스크는 그나마 이 중에서 리스크는 가장 시총이 작다는 거. 그만큼 거래 금액이 작아요. 네. 그 리스크가 있는 거죠. 네. 한국과 컴퓨터는 그거보다는 크지만 이것도 변동성이 좀 큽니다. 하루에도. 그래서 UI가 한국 컴퓨터는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거고 비율도 변동성이 크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했고 리포트가 목표 주가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레스를 체크하는 리포트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주 큰 리스크는 과거보다는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시총이 작다. 그다음에 거래가 덜 된다. 아니면 리포트가 덜 나왔다. 그런 측면에서 리스크를 본다면은 UIL 가장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 한국과 컴퓨터, 비올
이런 동질 세미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리스크가 되겠죠. 규모로 따졌을 때. 근데 어떤 분들은 거꾸로 했을 때 그래. 그러니까 기존의 UI가 더 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삼성전자 재미없어. 그럴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예. 네. 근데 이제 테마로 본다면은 테마가 반도체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동세미캠인데 여기 보시면 뭐가 없죠? 우리 흔히 HBM의 장비주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 많이 올랐다고 한미 반도체, 뭐 하나마이크론 이런 게 없네. 예, HPSP 뭐 이런 포함해서 그리고 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좀 더 빠지거나 아니면 기간이 지나서 실적이 좀 더 확인되거나 그럴 때 다시 한번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싶어서 저는 소재주 가운데 동전 그렇죠. 세미캠을 말씀하시는구나. 사실 동일세미캠 말고도 여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그 또 하나 그 소재주가 있긴 있어요. 예. 근데 그 왜 하이 더 리스크가 크다. 하지만 리턴이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런 측면 상대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보다는 안정성이 있는 것이 아까 동진, 비올, UIL,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 한국화 컴퓨터 이런 정도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기본, 5개 정도니까 네. 대충 여기서 한 10몇 퍼센트 하면 50%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나머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서 20% 정도 하고 나머지 한 20% 정도는 뭐 현금 캐시가 잡되겠죠 그러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을 네. 지금 말씀 적어보신 거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첫 번째는 기억님 디그에서 넥스트 칩입니다. 넥스트 칩은 이제 아주 작은 회사는 아니에요. 네. 그 자율주행차를 만들 때 차량용 반도체 칩을 설계한 회사예요. 자율주행차 이런 회사들은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 본부장님이랑도 얘기했지만 네. 내년에 중요한 화두가 이제 자율주행. 네, 그렇죠. 그런 네. 어떤 설계. 이게 왜냐하면 또 이런 쪽이었는데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제 온 디바이스 나오면서 이런 뭐 칩 맞습니다. 이런 종류들이 확 부각이 그렇죠. 되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라는 것은 네. AI의 그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클라우드로 인터넷을 통해서 클라우드로 그 요청에 갔다가 거기서 처리가 돼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약간 일반적인 거고. 근데 디바이스 내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거고 그 디바이스 실제 사용하는 그 커스터머의 좀 입맛에 맞춰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 온 디바이스 AI거든요. 인터넷 클라우드까지 안 갔다 오니까 빠르죠. 지연이 없고 그쵸. 인터넷에 절단됐을 때 리스크도 절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커스터머 테일러된 이게 서비스가 가능하고 대신에 제품은 여기 들어가는 AI는 좀 더 파워 컨섬션에 더 민감하니까 로우 파워에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전력.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온 디바이스인데 네. 그러면 그런 온 디바이스는 새로운 제품 만들 때 온 디바이스 AI의 펑션을 집어넣어서 작동할 수 있게 한다는 거니까 제품의 설계부터가 액티비티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계하는 회사가 필요한 거죠. 설계인데 설계를 반드시 설계하는 회사는 우리가 설계 회사, 그래서 패블리스 회사, 패밀리스라고 그러죠. 근데 이 넥스트도 그런 회사죠. 반도체인데 자동차용에 들어가는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라는 칩을 설계하는 회사. 미국의 암은 그 설계하는데 여러 가지 휴대폰에 들어가는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그 머리에 해당되는 IP, 설계 자산, 원천을 갖고 있는 게 IP란 말이에요. 한국도 그런 회사 있긴 있습니다. 네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고 예. 약간 격은 다르기보다 그런 설계 자산 회사가 밸류를 많이 갖게 돼 있어요. 그거 회사들은 아마 PSR, 세일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은 밸류를 받을 거예요. 그 다음 받는 게 설계 전문 회사, 패밀리스 회사죠. 예를 들어서 넥스트 같은 거죠. 넥스트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은 적자거든요. 매출 100억, 200억의 적자. 내년도도 적자는 적자. 내년 말이나 내후년에 빅점프. 왜? 오더를 받는 게 자동차용 오더라는 게 지금 받거나 내년 받은 것이 25년도에 실현되기 그렇죠. 때문에 앞으로 나올 차를 장착하는 거니까. 그렇죠. 25년도에 나올 차 중에서 뭐 유럽의 어떤 차들하고 이런 액티비티가 있다. 뭐 이런 얘기 기사가 나오는데 리포트 나온 게 있어요. 삼성증권 나온 거 보면은 뭐 저기 그 스텔란티스라든지 뭐 그런 회사들하고 그런 자율주행차 레벨 어디를 간다. 그리고 유럽하고 일본은 이제 자율주행차 레벨 이상을 의무적으로 한다. 내년도, 내년 후년도 이런 게 나오면은 거기 칩이 넥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25년도 밸류를 해야 되는데 25년 밸류를 할 만큼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아직 높지 않다 보니까 투자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온 디바이스라든지 설계 전문 회사라서 넥스칩이 뭐 텔레칩스도 있고 그다음에 칩셋 미디어도 있고 네. 하는데 텔레칩스는 조금 다른 거고요. 인포테인먼트고
칩셋미드는 NPU라고 해서 GPU보다 좀 스피시픽한 게 NPU거든요. 좀 더 구체화됐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 많이 뿜었다고 보여지는데 그에서도 아마 PSR 하면은 PSR 10배, 뭐 PER 50배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PSR 10배, PER 50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 보시면은 트레이딩을 잘해 보시면 기회가 있다. 그럼 다 네. 리스크가 있죠. 네. 그러게 변동성이 있다는 거죠. 변동성이 네. 있다는 그런 거죠. 그 넥스트 칩하고 그러면 오픈 엣지하고는 비슷한 유의 좀 그죠? 오픈 엣지는 IP니까 설계 자산. 아까 암하고 비슷한 거. 예, 그러니까 어쨌든 반도체 군에서 같이 반도체 군에서는 요 맞습니다. 지금 5개 종목 중에서는 하나, 둘, 셋, 네 개인가요? 요 다섯 개. 동지세미캠, 삼성 하이닉스, 넥스트칩, 그다음에 비슷한 말씀드린 거고. DNF. 네. DNF는 뭐죠? 2000년 DNF는 소재입니다. 소재 반도체 소재. 반도체가 그다음에 이제 LCD 이런 거 소재예요? 반도체 소재인데 여기는 뭐냐면은 HKMG라는 게 있어요. 하이K 메탈 게이트라는 게 있어요. 실리콘이 이제 소스 드레인 게이트가 있는데 전자가 흐르게 하는데 게이트가 그걸 조절하거든요. 근데 전하가 도망가지 않게끔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에 있는 그 재질이 소재가 그걸 잘 못해주기 때문에 전하를 잘 잡아줄 수 있도록 유전율 전하를 잘 잡아주는 것이 하이케이거든요. 고유전율 그런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들이에요. 고유전 회사가 어떤 거냐면 HKMG 그런 회사들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하이닉스 향으로 나가고요. DNF는 이제 회사가 팔렸습니다. 소울브레인의 최대 주주가 되거든요. 소울브레인 주주가 되는데 물론 삼성전자도 DNF 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DNF도 주주고 소울브레인도 주주인데 소울브레인이 DNF를 사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레이크 머티리얼스 같은 하이닉스의 레이크 머티리얼스 같은 역할의 HKMG 하이K 머티리얼 게이트의 소재를 개발해서 양산할 걸 기대되는 게 DNF입니다. 이름만 뭐 알 수가 없어갖고 그러니까 스타들이 비슷해가지고 그죠? 이거는 좀 리스크가 뭐냐면 리포트가 나온 게 별로 없어요. 네. 근데 각광을 받은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소울브레인이 큰 회사잖아요. 그 인수를 했고 그거 모든 뒷받침은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하이키 머티리얼스 게이트 그 소재가 앞으로 많이 쓸 건데 양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DNF한테 믿는 거고 소울브레인이 진두지휘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바닥보다는 한 30% 이상 올랐는데 소울브레인이 DNF를 인수한다는 가격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에는 아직 택도 없습니다. 물론 소울브레인이 인수한다는 가격은 뭐죠? 경영권을 프리미엄을 팔아니까 주는 거죠. 예. 그거를 받을 수는 없겠죠. 우리 일반인들이.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2만 얼마인데 이것이 다시 뭐 2만 원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없을 것 같고 네. 업사이드가 얼마나 빨리 올지 더 아니면 그 중간중간 얼마나 이동가 있지가 좀 관건이긴 하죠. 단기적인 실적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삼성의 HKMG의 포텐셜 이걸 보면서 3만 원을 볼지 뭘 볼지 이거를 가늠을 해야 되는데 리포트가 별로 없다는 게 좀 아쉬운 거고 넥스트칩 리포트는 있는데 실적은 25년도가 발현된다는 것이 단점이고 리스크 포인트입니다. 네. 자 바이오가 들어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네. 한올바이오파마는 그 면역 관련되는 이게 바이오인데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쉽게 했을 때 이뮤노반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걔네한테 라이센스 내서 하는 거예요. 이뮤노반트가 잘 되면 얘네도 잘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주가가 시가총액이 6조 이상 될 거예요. 아마. 그 최근에 9월 달에 한번 얘네들이 핵심되고 있는 그 물질이 결과가 잘 나와서 주가가 그 이뮤노반트가 거의 2배 오른 적이 있었고 100%.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도 그때 거의 상한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오늘 아침인데 또 그 고용량으로의 성능도 잘 나왔어요. 잘 나왔다는 게 예상하는 정도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차익 실현 개념이 오늘 좀 많이 따지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한 이뮤노반트하고 한올바이오파마의 이 면역 관문 이거에 대한 포텐셜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주가는 장기 우상할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보다시피 하루에도 10% 이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10% 높을 때 사지 말고 내려갔을 때 사야 되는데 거꾸로 하실 가능성이 높아서 좀 변동성이 이 중에서 가장 큰데 하이 리스크인데 리턴은 또 어떻게 보면 또 하이어 리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2차전지 마지막으로 2차전지 2차전지가 뭐 지금 좋다 조정 끝났다 핫하게 사자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죠 시각 자체가 전에 상당히 좀 우려해서 우려가 좀 줄어드는 거고 이게 분위기가 좋아지거나 이랬을 때
좀 눈여겨볼 만한 정보를 네. 미리 알자. 네.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극단적이지 않지만 많이 제가 부정적이었거든요. 음. 근데 살짝 부정적인 상태로 조금 방향이 바뀌었는데 그거는 뭐 주가가 많이 빠져서 그래요. 그 다음에 리튬 가격으로 대변되는 양극재 아니면 그 배터리 그 제조 원가 이런 측면에서의 좀 저항이 있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오다 보니까 물론 최근에는 전기차 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전기차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가 전기차가 팔려야 되고 근데 그거 많이 팔릴 때까지는 2차 전지도 쉽지 않다라는 견해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이슈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이슈가 많이 녹아 들어갔을 땐 주가는 더 이상 안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공부를 하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요. 저항이 있고 일부 제품 양극재가 됐던 리튬 가격에 저항이 있어서 바닥을 칠 수 있는데 이것이 가격이 올라갈 적 되려면은 전기차가 잘 팔려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낮은 가격대에 나와서 전기차가 팔리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게 주가가 아주 편안하게 그냥 고공행진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원재료값이 먼저 올라주는 게 아니라 수요가 늘어야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오르고 그게 이제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소 종목은 확실히 기술력이 있어야 되겠다. 기술력을 버텨보자. 그 넘버가 나올 때까지. 대형주는 그래도 그런 것이 먼저 보일 수 있어서 안전적으로 가는 건데 업사이드 많지는 않겠죠. 대형주부터 말씀드리면 대형주는 삼성 SDI, 셀업체에서는 SDI하고 LG 엔솔하고 SK 이노베이션이 있는데 네. 캐파 측면에서도 그렇고 SK 이노베이션은 조금 그 SK온이 빠져 있으니까 안에 녹아 있으니까 그건 제껴놓고 SDI 대비 LG 엔솔은 악유입니다. LG 엔솔은 고객이 다양하죠.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SDI는 유럽 쪽이죠. 스텔란티스, BMW. 미국, 근데 밸류가 가장 싸거든요. 그래서 밸류 측면하고 좀 더 SK 이노베이션보다는 늦게나마 이제 어펜런이 이제 캐파를 증가하면서 장기적으로 2027년 8년을 봤을 때는 우리 장기적이긴 합니다만 전고체 시장으로 갔을 때 그 프리미엄 가능성까지 겸한다면은 SDI 또는 LG 엔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SDI 먼저 공부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십시오. 포스코홀딩스. 철강이 아니고 아까 리튬 포함해서 소재를 다 소재. 갖고 있는 거죠. 주가가 50만 원, 70만 원 가다가 지금 50만 원 이하때 내려왔지 않습니까? 천천히 장기적인 분들은 지금도 괜찮다고 봐요. 한 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바로바로 올라가진 않겠죠. 무거우니까. 그래서 대형주에서는 이러한 수직 뛰어다니는 포스코홀딩스, 셀 중에서 좀 밸류가 싼 SDI 주가도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기술력으로 아직 넘버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JO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JO는 CNT입니다. 카본 나노 튜브예요. 음극재에 들어가는 기술의 혁신을 할 수 있는 카본 나노 튜브 소재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실적이 잘 나왔어요. 3Q에. 그 전반적으로 넘버가 나옵니다. 다만 넘버가 나온다 해서 PER이 싼 건 아니에요. 기술력이 있다는 걸 입증했다고 이해하신다면 지금 주가에서는 아주 큰 부담은 없다. 두 번째는 CIS. 이건 SFA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한테 주인으로 바뀌었어요. 팔렸어요. 올해. 그래서 IR 합니다. IR 안 하던 회사예요. 뭐 하는 회사냐? 장비 회사인데 그렇죠. 코팅 장비 회사. 양극재, 음극재 믹스해서 뭐 코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장비 회사예요. 근데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SFA는 새로운 주인을 맞았기 때문에 지금 받아 있는 그 오더 흐름만 봤을 때는 올해 실적은 뭐 쏘쏘한데 내년부터는 다시 재성장이 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CIS도 관심 종목에 넣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JO, CIS 대형주 SDI,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을 2차 전지에 대한 센티가 조금이나마 뉴트럴 이상 간다면 우선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후보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AI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떠올려야 될 인물이 하나 있으니 바로 샘 알트만이다. 네. 뭐 해프닝이 있었고 근데 요즘 뭐 네. 잘렸어. 네. 마이크로소프트로 갈 거야.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 CEO 한 사람이 뭐 그런 노이즈가 아니라 그 이면에 엄청난 네. AI를 둘러싼 그렇죠. 그 논란, 파워 이런 게 네.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파워 스트러글인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나 컸죠. 예.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샘 알트만이 내부의 갈등에 의해서 쫓겨나는데 했다가 결국은 이 사회를 바꾸면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힘입어서 결국은 기존의 이 사회를 물러나게 만들면서 다시 복귀했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죠.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많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샘 알트만의 이 AI의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AI를 좀 더 빨리 발전시키고 커머셜라이제이션 상업화하는데 동감을 했다는 거거든요. 샘 알트만이 뭐 나왔건 아니면 어디 들어가건 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거 샘 알트만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주축으로 한 오픈 AI를 원한 건 맞거든요. 그렇죠. 그게 클리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오픈 AI가 뭐 비영리 기업 위에 영리 그 지주사 이게 있어서 내부적인 그 윤리적인 이슈를 또 해서 AI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된다는 내부 갈등. 반면에 상업화를 빨리 하자는 샘 알트만의 주장 이런 것이 악유가 됐던 게 분명히 드러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AI와 관련해서 그런 칩을 만들어서 약간 하드웨어 쪽은 엔비디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그 AI 자체 소프트웨어 파워나 뭐 이런 로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니셔티브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쿵짝을 맞아야지 발전하는데 예. 처음에 챗GPT로 해서 뭐 2, 3, 4 이렇게 나와서 5까지 나온다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어떤 그 특정 용도가 아니고 일반적인 AI 그것이 일반 AI라는 게 사람처럼 행동하는 AI를 말하는 거고 그걸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반 AI라는 것은 제너럴 AI인데 그 제너럴한 AI가 가장 파워풀한 AI라 해서 우리 강 AI라고 일컫습니다. 그거를 AGI라고 합니다. Artificial 뒤에 Intelligence 중간에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를 하죠. AGI가 가고 있는 목표이긴 한데 이거 과정에서의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실존적인 위협이 되는 거 아니냐 이 어려운 말로 이렇게 좀 악유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AI 관련되는 집단 또는 국가 간의 논의가 좀 되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그렇죠. 예. 근데 하여튼 진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척이 있었으니까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고 이거를 빨리 커머셜라이즈 하느냐 아니면 체크 앤 밸런스가 있느냐 이런 얘기 하다가 튀어나온 건데 결국은 판정승이 일단은 샘 알트만 쪽으로 기울다 보니 여기서 메시지는 크게 한 거죠. AGI로 상당한 진척이 있었던 것이 맞고 그것이 이런 논란의 바탕이었다면 앞으로는 개발론에 더 힘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이 뭐 자본시장의 논리에서 지금 자본들이 기업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철학적인 의미에서 고쳐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쪽에 힘이 실리는 거죠. 실리겠죠. 네, 예. 그래서 주가가 뭐가 셌냐? 마이크로소프트가 셌던 거예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은 가려 있었지만은 오픈 AI가 개발하고 그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수요가 있으니까 수요 있어야 던져야지만 엔비디아가 설계를 해주고 그 생산을 TSMC하고 삼성전자 각각 맡고 해주는 이런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 드러난 것은 뭐 TSMC, 엔비디아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든 걸 좌지우지했다고 이제 많은 사람이 다 알게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이제부터 더 의미 있게 가고 엔비디아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약간 조정을 받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어쨌든 개발론에 힘을 실어서 간다는 것 자체가 메시가 큰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그러면 두 번째 메시는 다른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말고 다른 기업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구글 같은 경우는 왜 오픈 AI 못했냐. 보수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실존적인 위협이라든지 리스크라든지 AI로 가는 과정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리스크를 많이 고려했을 수도 있죠. 구글이 원래 원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사태를 보면서 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그전보다는 더 있지 않을까. 그러면 다른 빅테크 업체들 특히 구글을 포함해서는 메시지는 너 따라올래? 아니면 너의 온 장점은 뭐야? 그런 기회가 있을까? 이런 거도 고민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다음번 이번 4분기 실적이 나오고 내년도 사업 계획이 나오는 시점에서 구글 같은 아무 같은 업체들이 이러한 그 샘 알트만 사과에 관련되는 이슈가 어떤 자기의 의미를 부여되는지를 좀 직접 간접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것이 매우 규칙화 주목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예.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한국 업체는 어떠냐? 한국의 반도체에 관련되는 건 나쁠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서로 뭐 경쟁하고 뭐 개발하고 그러면 그죠?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나쁠 게 없는데 주가는 미리 갔기 때문에 나쁠 게 없는데 주가가 올라가진 않는다. 단기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샘 알트만은 이 정도. 예.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핵심에는 엔비디아가 있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특히 더 왜냐하면 아까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들이 사실 끼어질 여지는 많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의 흥행은 우리 반도체 업체들이 같이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는 지난번 이제 실적 발표할 때도 가이던스도 좋았고 네네. 다만 이제 중국 쪽의 노이즈가 살짝 있었던 맞습니다.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제품 개발을 해서 내놓는다 뭐 이런 게 이슈죠. 맞습니다. 예. 신제품 나오고. 예. 거꾸로 말씀드리면 중국에 대한 이슈는 중국용으로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늦어지는 거 아니냐? 몇 가지 세 가지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올해 직근이 아니고 내년 2월달 나온다 이런 우려가 주가에 반영이 됐었던 거가 있는 거고요. 오늘은 그 전에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밸류에이션 얘기하기 전에 엔비디아가 무엇이 핵심인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거는 고성능 GPU만 알고 있죠. 그렇죠. 이 고성능 GPU는 중요합니다. 고성능 GPU 제품을 과거보다 사이클이 빨라져 갖고요. 빨리빨리 만들어야 돼요. 한 2, 3년에 하나씩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고성능을 더 고성능화하는 거예요. 고성능 중요합니다. 고성능 중요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근데 문제는 GPU, 고성능 GPU, HBM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이게 한 100개, 200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하나의 서버를 만드는데 연결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연결시킬 수 있는 네트워킹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트워킹 기술이 뭐가 있는지 요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서 고성능 당연한 거고 네트워킹 연결 기술 그리고 원래부터 엔비디아가 앞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소프트웨어 스택, 소프트웨어 군들 얘네들은 쿠다라고 합니다. CUDA. 쿠다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핵심 뭐죠? 고성능을 빨리빨리 그다음 네트워킹을 확실히 그다음에 미리 남보다 5, 6년, 10년 정도 일찍 깔아놓은 소프트웨어 기반 이게 쿵짝이 됐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하는 거다. 근데 문제는 엔비디아 이런 능력이 있더라도 시장의 흐름을 맞출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플랫폼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유연성도 갖고 있어요. 고성능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끔 다양한 플랫폼을 빨리빨리 하는 유연성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뭐랄까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그런 것이 결합됐기 때문에 엔비디아라고 하는 거고 한때 그래서 PER이 지금 내려왔어요. 한때 PER이 70배까지 간 거죠. 우리 70배가 엄청 비싼 것 같은데 우리 그 좋아하시는 그 2차 전지가 우리가 주가할 때 100배도 가고 70배도 가는 거니까 미국의 이 주식이 70배 갈 수도 있죠. 지금은 결론적으로 30배가 안 됩니다. 25년 기준 PER이 30배가 안 된다고요. 성장률이 50%인데.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비싸다는 논의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핵심은 고성능, 알고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원래부터 엔비디아는 젠슨하게 어디서 나오면 AMD에서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AMD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AMD는 원래 AMD는 어디서 인텔하고 나와요? 경쟁한 거죠. 경쟁하는 게 나온 게 아니라 인텔하고 경쟁을 말이죠. 인텔하고 경쟁하는데 CPU를 경쟁하다가 잘 안 되니까 얘네 GPU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CPU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엔비디아는 확고하게 우리는 GPU로 해당되는 걸 할 거야라고 해서 전통적인 CPU에서 생성형 AI가 지금 됐지만 가속 컴퓨팅 및 생성형 AI GPU 기반으로 확실히 전환하는 트렌드에 먼저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다소 무리다 싶을 정도로 미리 뛰어들은 거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는 미리 읽고 빨리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선점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원래 가속 컴퓨팅이라는 거는 병렬처럼 어쩌고 하는데 게임 같은 거 아니면 또 뭐 있죠? 가상화폐 채굴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속 컴퓨팅으로 한 건데 AI가 되면서 이게 GPU 기반의 생성형 AI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선점하거나 약간 럭키한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시대가 바뀌면 고성능한 제품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네. 고성능을 만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커스터머가 다르단 말이에요. 커스터머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커스터머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 여기는 더 많이 들어가지 않고 요거 말씀드릴게요. DGX, EGX, HGX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의 다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슈퍼컴퓨터 할 때 슈퍼컴퓨터 있잖아요. 엄청나게. 네. 그거는 DGX 플랫폼을 해주고요. 우리 일반적인 기업은 이게 엔터프라이즈겠죠. 엔터프라이즈겠죠. 그다음에 H는 잘 모르겠는데 HGX는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 다른 쪽에. 이런 식으로 플랫폼을 다양화해서 제공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용어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플랫폼도 그럼 엔비디아가 만들어 제공하는 거예요? 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예.
단순히 성능만 할 것이냐, 그렇죠. 네트워킹 어떻게 하셔서 성능이 안 높겠죠. DGX는 HGX는 또 다른 요인이 있을 것이고, 그건 다양한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고소는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한테 와닿는 거니까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가 고소는 GPU 하면 HBM 메모리도 같이 한다 알고 계시죠? HBM 메모리가 지금 얼마냐면은 80GB예요. 근데 2년 뒤 25년도에는 지금 H백이 아니고 X백이 나오거든요. X백은 80GB 5배가 넘습니다. 이게 로드맵이 있어요. 메모리가 저절로 HBM 메모리는 5배가 되는 거예요. 이미 내년 거는 다 나와있죠. 24년 거는 H200이 있고 H100의 연장선, 성능이 좋아진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아키텍처인 B백. 이 메모리가 140, 196기가니까 올해보다도 2배 이상. 다시 여기에서 2배 이상. 그 메모리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엔비디아는 하이닉스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캐파가 향후 정확히 내년도니 내년이 모르겠지만 한 3.5년은 필요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준비해달라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그 준비를 할까 말까 할 수 있을까 보다도 이게 진짜 될까 이런 하면서 준비한 게 2.5배예요. 그러니까 계리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삼성한테도 기회를 제품만 되면 기회를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아직 100% 확신을 못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하이닉스가 확신을 얻었는지 하이닉스가 알겠다. 장비 업체한테 오더를 줬다. HBM 만드는 그 본도 장비를 일본의 신가와한테 장비를 왜 오더했을까? 이런 거 내년에 엔비디아 들어가는 거가 좀 확언된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가 좀 있기도 하죠. 하여튼 지금 메모리 용량은 2배 이상 계속 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GPU만 있는 게 아니고 HBM, 엔비디아,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을 잘 끌고 가고 GPU는 TSMC에서 확실히 받으니까 준비는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메모리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든 거 우리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서 이런 것들은 학습형 메모리였거든요. 추론형 학습은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어디가 가중치를 많이 줄 것인가 이걸 계산해서 셋업하는 게 학습이란 말이에요. 한번 해놓은 상태에서는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결과를 추론하는 인퍼런스로 지금 발전하는데 이게 내년도 내후년도 일어날 일이고 우리가 온 디바이스로 가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25년도 이렇게 온다고 봐야 되죠. 메모리는 계속 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AI 서버 말씀하셨는데 서버는 사실은 일반 서버는 성장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경기가 안 좋다면은 AI 서버로 30% 40% 가는데 일반 서버가 10%가 아니고 성장이 이게 거의 정체되는 거 아니야? 5%밖에 성장하지 않는 거 아니야? 왜 AI 서버보다 일반 서버가 개수가 많으니까 이게 우려되는 거예요. 이게 우려가 되면은 AI 서버는 성장하는데 일반은 뭐죠? 휴대폰 포함해서 PC라든지 일반은 잘 안 되면은 반도체 전체적으로 성장은 내년에 한 15% 성장한다 하거든요. 우리 메모리는 한 40% 성장한다 하는데 그게 조금 미스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좀 있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게 좀 아쉬운 거고 오늘도 마이크론 주가가 내려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이던스가 좋았는데 매출 가이던스 좋은데 영업이익이 팍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요? 걔네가 AI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일반 레거시 옛날 제품용으로 들어가는 일반 서버라든지 휴대폰이 많다 보니 단기적으로 실적이 바로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런 메시지도 받아들인 것 같아요. 마이크론 실적을 보고 그래서 오늘도 하이닉스나 약간 주주받은 것 같은데 흐름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기까지가 GPU하고 메모리에 관련 얘기고 좀 이따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아까 네트워킹 관련되는 용어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엔비디아의 그러니까 이 성장성,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 이런 거는 그 타사에서 크루셜리 그 도전받지 않고 아직은 잘 가고 있다. 그죠? 그렇죠. 네, 뭐 많이 하려고 하겠지만. 네, 그죠? 맞습니다. 시인은 확고하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그러면 뭐 말씀해 주신 다시 좀 전에? 네트워킹. 네. 소프트웨어. 네. 이 단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네. 짧게 할게요. 네.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거니까 예. 얘네들이 엔비디아니까 NV 링크, NV 스위치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GPU가 많은데 연결하려면은 그 서버를 구축하려면은 기술이 필요한데 걔네가 이름한 것이 NV 링크하고 NV 스위치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학습용 AI인데 추론용으로 갈수록 이게 더 필요하다. 추론이 갈수록 네트워킹이 더 필요한 거예요.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MB 링크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안 나왔네. 하여튼간에 중요한 거는 지금보다도 앞으로 추론형으로 발전할수록 네트워킹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AMD나 다른 업체들이 이 기술력에서 분명히 뒤처진다. 이게 핵심입니다. MB 링크 네트워크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 소프트웨어가 옛날부터 하나의 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것이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스택이라고 하는데 GPU 그 메모리 GPU라는 그 그래픽 메모리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 반도체가 있는데 그 성능을 가속화하려면 뒤에 소프트웨어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 General Purpose GPU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그런 뭉치들 그걸 개발할 때 개발자들이 필수적으로 하는 AI 툴 이런 소프트웨어를 쿠다라고 총칭을 합니다. 벌써 10년 넘게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보세요. 애플에 비슷한 그런 소프트웨어 툴이나 AMD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언제 나왔어요? 2009년, 2010년 나왔잖아요. AMD 2010년 나왔거든요. 근데 얘네는 언제 했다고요? 2006년에 벌써 나왔어요. 2006년 때 우리가 AI가 있었나요? 2006년대? 알파고 언제지? 12년. 12년. 12년? 그러니까 우리가 AI라는 걸 눈에 느낌을 와닿기 훨씬 전부터 얘는 그 전부터 준비를 해서 2006년 출시를 못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에 개발자들의 손에 이렇게 녹아져 있을 거냐 이거죠. 이게 감이 못 따라온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쿠다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옴니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가상현실, 물리적 현실, 스마트 팩토리 얘기하잖아요. 실제 메타버스 말고 공장은 실제 짓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잖아요. 그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최적화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전반적인 걸 다룰 수 있는 그 물리적인 엔진을 옮겨놓은 것이 옴니버스예요. 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벤츠 있죠. 지멘스. 걔네들이 가상공장 구현할 때 뭐를 쓰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제공한 이 옴니버스 물리 엔진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 벤츠하고 지멘스에 제공해서 가상공장을 구현되게 해서요. 그러니까 그 툴은 옴니버스고 그게 물리 엔진이고 그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 거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의 옴니버스가 쿵짝이 돼서 가상현상을 한다. 이런 개념이죠. 이것도 소프트웨어의 핵심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더 발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숨어있는 잠재력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는 기반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엔터프라이즈용으로도 AI를 만들려면 혼자 못 만들잖아요. 그럼 얘네한테 물어봐서 야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럼 너네 맞게끔 내가 개발할 수 있는 툴을 줄게. 그것이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AI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다양한 것을 통합한 플랫폼이 AI 엔터프라이즈라 해서 지금 고객한테 내밀고 있다. 그래서 고객한테 엔비디아가 서버를 임대해주고 여러 가지 하고 있다. 모든 걸 다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가 이미 되고 있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반도체 칩을 스스로 개발한다고 발표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엔비디아하고 파트너지만 스스로도 또 하드웨어를 갖춰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를 다 갖고 있으면 이 시장에서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누가 많이 내려갔을 때 요걸 사고 요걸 팔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갖고 있으면 빅테크는 정복했다. 라고 말씀을 좀 과감히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말씀드릴 거는 주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주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지금 500불에서 밑으로 내려왔죠. 엔비디아요? 네, 지금 내려왔는데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600불, 600불, 700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가 리포트를 해서 625불인데 625불을 말씀드리라는 게 아니고 리포트에 나와 있는 큰 메시지가 3개입니다.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는 고성능, 컴퓨팅 파워가 중요하다고 했고 또 하나 뭐 중요한 네트워킹이죠. 이게 갖춰지니까 이 기반이 되니까 시장의 트렌드가 엄청 빨라져서 과거에 2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되는 걸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이걸 맞출 수 있다. 이런 짧은 제품 주기를 맞출 수 있는 회사가 얘네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아까 뭐라 했죠? AI를 만들고 싶어하는 수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걔네들의 입맛에 맞게끔 얘네 회사 맞게 AI 툴을 AI 파운드리라는 서비스로 해가지고 하드웨어건 소프트웨어건 종합적으로 해서 맞춰준다. 그래서 지배력이 강화된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골드만삭스 했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목표 주가는 오히려 단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목표 주가가 끝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를 자극했던 거는 낮게는 미국 규제를 피해서
중국에 가야 되는 신제품을 만들다 했는데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HGX, H20. 이 영어가 좀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또 L2 뭐 두 개 있는데 이 HGX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출시가 올해 말에 안 되는 거예요. 2개월 미뤄졌어요. 내년도 2월 달. 그게 주가를 자극한 거죠. 그런데 중국 향 비중이 얘네 매출에 10%? 20% 됩니다. 근데 20%를 빼고 가이던스 준 게 이번 4분기가 200억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빼더라도요. 25년, 24년도 내년도 2월에서 내후년 1월까지의 24년도 회기년도의 매출 성장률이 50%가 가이던스예요. 50%가 중국 거를 거의 제외놓고. 제외하고도. 근데 50%인데 PR 얼마라고요? 지금 이렇게 됩니다. 30배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과거 6년간의 흐름을 보면은 40배가 평균이고 내려갈 때 있죠. 아직은 AI 이슈가 별로 덜 될 때 코로나 전에는 30배 이하도 자주 갔었고 코로나 직후에도 22년도도 뭐 이렇게 내려왔다가 실적이 좋아지면서 다시 왔다 갔다 하는데 PER이 30배 이하라면 제가 봤을 때는 싸고 특히나 이 정도면은 반도체 지수하고 대비했을 때 프리미엄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낮아졌다. 그러니까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많이 얘기했는데 식상하죠. 똑같은 얘기 들으니까. 엔비디아 좋은 건 알아. 네. 다른 종목의 기회를 찾으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네. AMD 어떠세요? AMD도 이제 엔비디아 하는 거를 쫓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대항마라고 하고. 네. 일정 부분은 따라붙을 수 있겠죠. 그렇죠. 주가가 문제인데 주가가 맞습니다. 이제 안 올랐나요? 얘네도 올랐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AMD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하드웨어를 가꾸면서 종합증이고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 가지면서 종합화 되잖아요. 밸류가 우리보다 엔비디아보다 싸지가 않아요.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높아요. 그런 매력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가려고 했던 다른 종목 기회는 이미 찾아졌거나 밸런스를 갖췄거나 그렇게. 암홀딩스 어떠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온디바이스 얘기하면서 온디바이스 트렌드가 제대로 된다면은 수혜주는 암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시납시스하고 케이던스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미리 많이 올라가서 셋 다 밸류에이션이 PER이 40배 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아까 이거는 설계 자산을 하고 하는 회사니까 극단에 있으니까 높게 주는 건 맞아요. 네,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계속 따라갔다가 벌써 30% 올랐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동력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네. 본다면 식상하다고 하지만 엔비디아가 밸류가 오히려 엔비디아가 싸다. 네, 그렇게 그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와 관련된 얘기들은 뭐 앞으로도 내년도도 계속해서 이제 할 거고요. 네네. 뭐 이제 온 디바이스 얘기가 나왔지만 또 뭐가 나오겠죠, 그죠? 관련해서 이제 엔비디아 핵심은 역시 뒤집고 뭐 제껴봐도 지금으로서는 엔비디아다. 네, 그렇게 또 하나 저는- 더 한다면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정도. 네, 결론 내리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